자, 행복한 공부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건축법인데, 이제 건축법을 보면 이제 조금 쉬워질 거예요, 공법이. 예. 이제까지는 여러분 이제 토지에 관한 법을 공부를 했는데, 자, 공부한 거를 쭉 흐름을 한번 잡아보면, 자, 부동산 공법은 이 부동산에 관한 법이죠. 그럼 부동산이 민법 99조에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하고 정착물인데, 자, 토지에 관한 공법, 건축물에 관한 공법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토지에 관한 공법은 이 토지가 대한민국의 국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를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고루고루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자,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행정수단을 종합화합니다. 그 행정수단을 종합화한 것이 우리는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행정계획이 바로 우리 국토계획법에 보면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계획이 있죠. 뭐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중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계획이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토를 이용한다는 결론적으로 개발과 정비와 보존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전국토를 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기준을 정해놨죠.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먼저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정해놓고 그 계획에 맞게끔 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존을 하고 자, 그리고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고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법의 일반적인 법,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법, 그것이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럼 이 법은 결론적으로 크게 보면은 먼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전 토지를 용도를 먼저 정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지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구를 정하고 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도 구역을 정하죠. 자, 그리고 이 용도에 맞게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 도로공원 이와 같은 것을 깔아줍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 이게 일반적이죠. 이게 일반적. 자, 거기다가 이제 사업을 합니다.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인 개발하죠. 그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이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런 사업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복합 개발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자, 이것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담고 있는 그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고, 결국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일반법이다. 자, 이게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전 국토에 관한 경우를 우리가 볼 때 개발과 정비와 보존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럼 개발이라는 것은 뭐냐? 자, 이게 산을 깎아서 농지를 밀어서 이렇게 반듯하게 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입니다. 그럼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 조성하는 거, 이거 우리가 개발인데, 이런 개발의 그 일반적인 경우가 우리가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죠. 이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먼저 구역을 정해놓고, 자, 먼저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 자, 주거나 자, 상업이나 산업 이와 같은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 사업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개발 사업의 그 수단은 바로 두 가지죠. 먼저 공영 수용, 토지를 수용하는 권리, 그리고 환지권이라는 두 가지 권한을 부여합니다. 공적인 사업 시행자에게. 그러면 이제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죠. 물론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의 3분의 1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든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을 해서 바로 거기다가 사업을 한꺼번에 싹 밀어버리고 자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공용 수용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헌 땅 대신에 새 땅을 바꾸어주는 환지권 방식이죠. 이것이 우리가 공용 환지라 하는데 이거는 토지의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헌 땅 대신에 새 땅을 주는 거. 자, 그럼 이런 환지 계획을, 이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그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자, 필지별로 작성해서 환지 소유권 이전해 주죠. 이것을 우리가 환지 처분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자, 이 개발 사업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고 여기는 6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은 12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입니다. 정비라는 것은 여기 건물이 세워져 있죠. 여기다가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서 다시 깨끗하게 밀어서 정비를 해서 다시 높은 건축물이 삐까삐까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죠. 거기다가 도로 새로 깔아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비는 주로 어느 지역? 주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행해지겠죠. 그래서 정비는 시내, 도시 가운데 주거, 상업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개발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지역 안도 대상이 되고 도시지역 바깥에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안과 밖이 대상이 되는데 정비사업은 이렇게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정비사업은 세 가지 주제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행해지는 게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가 주거 정비 기반시설 극히 열악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과 그리고 주거환경의 보전, 개량, 정비를 같이 행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극히 열악은 주거환경 개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이 지역은 철거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을 보전하고 그리고 정비하고 그리고 개량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은 철거 방식과 비철거 방식이 동시에 행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우리가 열악이죠. 아까는 극히 열악, 이번에는 열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하고 도시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 주거환경 개선은 우리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노불량한 건축을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그게 바로 재개발 사업이다. 그럼 이 지역은 자, 주거지역하고 그리고 아까 상업과 공업지역,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세 개 지역에 동시에 행해지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이죠. 우리가 이 보통 정비 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그 중에서 사적 사업, 사적 개발, 사적 개발이죠. 사적 개발이 가장 사익성이 강한 사적 개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익성이 가장 강한 그러한 사업이다. 자,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합니다. 도로 공원은 양호하죠. 그런데 건물이 낡았습니다. 그 낡은 건축물을 싹 뜯어버리고 다시
정비하는 경우죠. 이걸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그것이 재건축 사업이다. 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이 세 가지 주제제, 이 정비사업의 수단이 역시 수용 방식과 공용 환권 두 가지로 행해집니다. 자, 공용 수용은 역시 일반법인 공취법에 따라서 자, 수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수용이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적 사익성이 가장 강하니까 수용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수용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이때는 매도 청구 절차가 행해지겠죠. 매도 청구. 당신 집 나에게 팔아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재산,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조합이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 매도 청구죠. 이렇게 해서 수용과 비슷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사업이 행해지는 사업이 재건축이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공용 환권은 반드시 흔다. 이 땅에다, 땅은 수평적, 거기다가 건물이 있죠. 그래서 낡은 건물, 수직적, 땅 수평적, 이 수직, 수평, 수평, 수직을 묶어서 우리가 입체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와 그 다음에 건축물을 한꺼번에 정비를 해서 입체적으로 관리해 준다라고 해서 이거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고, 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죠. 이걸 우리가 공용 환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해지는 사업이 정비사업이야. 자, 그럼 여기 정비사업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 이것이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에 관한 겁니다. 자, 토지의 보존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토지를 보존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토지의 보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게 보존이니까 거기는 농지나 산지 이런 것들이 다 보존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농지의 보존은 농지의 소유와 그리고 이용과 보존에 관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자, 뭘과 관계없이 이번 파트는요, 먼저 농지 전체를 농지법까지 전부 다 훑어서 갑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어서 오세요. 자, 경자유전이라는 것은 경작자가 밭을 논을 소유하라. 그럼 경작자가 아닌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경자유전의 원칙이죠. 그러면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농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10,000제곱미터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10,000제곱미터 넘을 때는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뭐 한다?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죠. 이런 거에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이용은 뭐 임대차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농지를 놀리고 있다. 그러면 이건 대리경작,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죠. 대리경작.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에 관한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옛날에 절대농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그런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죠. 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고 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농지를 전용을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바꾸는 것,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바꾸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겠죠. 농지 전용은 허용이 안 되니까 여기는 허가를 받아야만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또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아니면 또 협의해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이런 것 등이 바로 농지의 농지법의 내용이에요.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과 보존에 관한 법인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농지법이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의 시험 자체가 1차가 개론하고 민법이죠. 그리고 2차가 공법, 중개법, 공시, 세법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40문제씩을 해서 이게 바로 1차가 80문제, 2차가 120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토탈 합쳐서 200문제죠. 그럼 200문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중에서 농지와 관련된 문제는 4문제가 나와요. 20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공법에서 농지와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우리 이대웅 교수가 강의하는 중개사법에서 농지 관련 문제가 2문제 나와요. 그래서 200문제 중에서 농지 관련 문제는 4문제니까 이것도 결코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토지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별개로 건축물이죠. 우리가 이제 토지와 건축물, 이걸 우리가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재산 가치가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나누는 것은 로마법 이후부터입니다.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는 재산,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재산 가치가 큰 것이 부동산, 작은 것이 동산 이렇게 분리해왔죠. 그러다가 21세기 넘어와서 자, 이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가 되고 여기는 인도, 점유가 되겠죠. 점유. 그렇죠.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면 되는데 우리 공법은 중개사 시험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니까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이 토지와 건물이다 이거죠. 자, 그럼 건축물은 이것도 공공복리정지,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자는 게 공공복리죠. 이런 공공복리 정지를 위해서 개인에게 사적, 개인에게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럼 건축행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 건축하는 게 있죠. 그리고 대수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있겠죠. 리모델링. 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건축행위 등으로 봅니다. 그럼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토지하고 비교하면 토지는 자, 토지를 규제하는 방법은 행정계획을 통해서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계획이라는 것이 행정수단을 종합화하는 행정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이죠. 이게 우리가 행정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적 건축행위는 일단 건축물은 이런 계획에 의한 규제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거니까 허가를 받게 하거나 승인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계획을 통한 규제고 여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계획에 의한 규제가 아닌 사적 건축행위에 대한 개별 규제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게 뭐냐? 건축물은 공장도 건축물, 학교도 건축물, 이와 같은 빌딩도 건축물, 주택도 건축물, 이런 수많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건축물 중에서 그 책장 넘기지 말고 신경 쓰지 마. 자, 건축물 중에서 자, 일로 보세요. 건축물 중에서 자, 공장이나 학교, 빌딩, 주택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건축 일반에 관한 것을 정하고 있는 게 건축법이에요. 그럼 이거는 공장이나 주택이나 학교 모든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그럼 여기는 이제 용어 정의가 건축이라는 게 있고 대수서이라는 것이 있고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고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고 뭐 지하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면적에 관한 경우도 있고 높이에 관한 게 이런 모든 걸 다 담고 있죠. 건축이 일반적인 규정이죠. 그게 우리는 건축법이에요. 그럼 이 건축법은 여기는 토지는 복잡해요. 건축법은 이 건축물에 관한 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개개의 이런 행위 용어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특별한 트릭이 없어요. 법대로 해석만 해주면 돼. 이게 시험 문제가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수월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잘해주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용어 정의와 대지도로 건축전, 높이 제한, 면적 이런 것 등을 다 담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건축 일반에 관한 건축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주택만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특수적으로 특별하게 주택만 가지고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인데, 이 주택은 우리가 자 세대의 구성원이 전부 또는 일부 주거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세대의 구성원이 전부나 일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걸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택의 경우는 이 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에 따라서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겠죠. 자, 단독과 공동주택. 요거는 세대원 전부가 이용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세대원 우리가 전부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이걸 전체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주택의 건설 그리고 공급, 자, 이거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택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주택법에도 7문제, 건축법에도 7문제.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공법에서 14문제. 그리고 토지에 관한 공법에서 26문제. 자, 여기서 국토계획법이 12문제죠. 그리고 개발법에서 6문제. 정비법에서 6문제. 그리고 농지법에서 2문제. 그렇게 해서 토지에 관한 공법에서 26문제.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공법에서 14문제.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 공법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지금 오늘 내가 하는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온 날로부터 이렇게 순환식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 먼저 오늘은 건축물에 관한 법인 건축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제4편에 건축법을 펴두시고 거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7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건축법에 관한 문제가 교재가 410페이지죠. 그거를 펴시고 보면 되는데, 자, 1장 총설 파트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 1장 총설에 보면 뭐가 있느냐. 총설이 용어 정의가 나와요. 용어 정의. 그리고 이제 건축법의 적용 범위가 나와요. 자, 이 두 가지만 정리하면 돼. 여기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나오는 파.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죠.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적 건축 행위를 규제하니까 개개인 이러한 내용들만 알면 다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문제. 자, 건축물의 건축이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 그렇죠. 건축이 무엇이다. 건축 허가가 누구다. 어떻게 해서 건물을 건축한다 하는 허가에서부터 착공해가지고 사용 승인까지 과정, 그런 과정을 다 봤죠. 그래서 여기는 절차적으로 사전 결정을 미리 받습니다. 이 땅에다 이런 건물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전 결정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사용 승인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거, 이까지가 우리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2문제에서 3문제. 자,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 건축선에 관한 경우, 건축선 약방에 감춰져. 반드시 그런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구조와 설비 파트는 공부하지 맙시다. 자, 면적과 높이 제한. 면적과 높이 제한에서 높이 제한에서 하나 정도. 자, 특별건축구역이나 특별가로구역, 여기서도 뭐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칙과 벌칙 파트에서는 우리가 보칙에서 이행강제금. 아마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농지법에도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오느냐. 건축법에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여기서는 하나 정도 나온다고 보고 이렇게 해서 7문제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파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교재 410페이지 제일 밑에 자 보니까 건축법의 제정의 목적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건물을 건축을 한다 이거죠.
자, 건물 건축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대지. 건축물 이 대지와, 그 다음에 여기 건축물의 용도와, 그 다음에 구조와 설비. 그래서 대지, 용도,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과 미관과 양호한 환경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속에 우리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건축물 속에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사람들. 우리 인간의 공공복리를 증진을 하기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우리는 무슨 법이다? 건축법이다. 책에 줄치고. 자, 대지구조 설비 기준 줄치고 용도 등을 정하여 제일 밑에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환경 이걸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부하지 않은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이 법이 우리는 무슨 법? 건축법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건축을 공부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페이지 411페이지. 용어 정의 제일 초에 나와 있죠. 그 대지가 나와, 대지. 그 대지가 뭐냐 이게. 자, 대지라는 것이 건물이 들어설 땅이야. 건물이 들어설 땅인데 요거는 공간정보 구축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우리가 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대지라는 개념이 뭐냐? 대지는 이렇게 건물이 들어설 땅이라 이게. 건물이 들어설 땅. 이게 대지야, 대지. 이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물이 들어설 땅이니까 원칙이 1필지 1대지. 그럼 여러분 1필지 1대지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 1필지 1대지의 원칙은 하나의 필지를, 자, 도안씨, 필지가 무슨 개념이죠? 개론식으로 필지가 무슨 개념이냐? 법률적입니까? 경제적이냐? 잠깐 뭘 알아야지. 그렇죠. 획지는? 획지. 자, 필지는 법률적,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필지는 법률적인 개념이야. 그럼 한 필지는 하나의 대지라는 것은 한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물을 세운다 그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필지마다 하나의 건물이 들어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냐? 대지의 경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어. 자, 예외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게 있고 1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좀 이따 나올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대지 위에 들어서는 물건이 있어. 이걸 뭐라 하지? 이걸 뭐라고? 대지 위에 들어서는 물건. 건축물이 건축물. 그럼 건축물이 뭐냐? 건축물. 자, 그럼 건축물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지붕이 있어. 지붕이 있어. 뭐가 있어요? 지붕이 있고 뭐 있고? 자, 여기 기둥이 있고 기둥. 지붕하고 뭐라고? 기둥. 그 여기다가 이제 벽이 있어. 뭐가 있어? 자, 그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고. 자, 벽이 있고. 자, 거기다가 지우개가 왜 이렇게 없어? 이렇게 좀 갖다 놔. 이렇게 좀 갖다 놓으라 하세요. 지우개가. 자, 그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고. 자, 거기다가 거기에 딸린 시설물. 그럼 건축물에 집에 딸린 시설물이 대문이나 담장 이런 게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가 또는 지하. 자, 고가에 설치. 그럼 지하. 고가나 지하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또는 창고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을 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책에 줄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뭐라고? 벽이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딸린 시설물, 그게 대문과 담장이야. 세 번째, 고가나 지하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네 번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 한다. 뭐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건축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과 했으니까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이야. 뭐가 없으면? 지붕이 있어야 돼. 뚜껑이 있어야 돼.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이에요. 그럼 공작물이 커요? 건축물이 커요? 공작물이 커요. 공작물 중에서 지붕이 있고 기둥과 벽이 있는 게 이게 건물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물은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돼.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이다.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법은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강의 듣는 수강생들 보면 이런 마인드가 없어.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지금도 수업하다가 또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니까 자기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왜 안 되잖아요. 암기가 절대 안 돼요. 뭘 알아야 암기가 되지. 그 암기하려고 하면은 공부 못해요. 스트레스 받쳐가 금방 쓰러져요. 한마디로. 절대 암기할 수가 없어. 암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건 논리로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런 논리를 공부하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엇이면 뭐야? 조건이고 무엇이다. 결과잖아. 이걸 우리가 조건과 결과,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과관계, 무슨 관계? 그 이런 관계를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 민법 시간에 법률 사실이 모아져서 뭐가 돼? 법률 행위. 자, 행위를 담아놓은 그릇이 뭐야? 요건. 요건이잖아. 그 요건이 조건이라고요. 요건이. 그리고 그 효과가 뭐냐? 법률 효과가 결과라는 거야. 결과. 항상 어느 법이든 다 똑같은 사고와 논리 구조로 있는 게 법이라는 거야. 이런 구조를 모르고 무조건 외우는 방법으로 동원해가지고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그릇이 한계가 되니까 지금 권태기에 빠질 수도 있어. 공부도. 슬럼프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슬럼프 빠질 때는 가만 놔두는 거야, 내가. 한 말도 안 하고. 자, 그래서 무엇이면 뭐다. 무엇이다. 이런 조건과 결과의 보형을 잘 봐두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죠. 자,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자, 지붕과 기둥 또는 기둥과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에? 왜 X입니까? 예? 아, 그렇죠. 2번, 3번, 4번 다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거니까 건축물이라 하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나오면 다 들어가야 돼. 1번도 건물이고 2번도 건물이고 3번도 건물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만 건물이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맞게 하려면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한다. 이거 들어가면 맞는 거야. 이 등지 하나 빠지면 틀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부해야지. 이걸 글자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거 당연히 건물이잖아요. 맞죠? 이것도 건물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또 이렇게 이거는 건축물이다 하면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물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지. 개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맞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앞에 들어가잖아. 건축물이라 하면 이게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가 있으니까 이게 법의 논리라는 걸 알아두고 그럼 다 못 들어가면 뭐 붙이면 돼? 등.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건축물 잘 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이 다 적용되는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이 다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은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건물도 있다고요.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이 아예 적용 안 되는 건축물이 있다고요. 그런 건축물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밑에 2번 건축법의 적용의 여부에서 1번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뭐 되는 거? 제외되는 건축물 보입니까? 그럼 아예 건축법 자체가 적용 안 되는 건물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철문, 곡간수 이렇게 봅시다. 다 같이 철문, 곡간수 시작. 이게 뭐냐면은 자 박스 안에 문화재 시설의 문자에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에 철도랑 그 굵은 것이 철 동그라미. 3번 고속도로 고. 4번 큰 대기를 이용한 간이 차고 간. 5번에 수문 조작실의 수.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말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철문 곡간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철문은 철은 철도 시설이야. 무슨 시설? 철도 시설이 어떤 것이냐? 거기는 뭐 철도 역사도 있겠고 플랫폼의 지붕, 운전, 보안, 플랫폼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서 딱 적어. 철도 역사는 제외. 뭐는 제외? 그러면 건축법이 전부 다 적용 안 되는 게 이 5가지야. 그럼 거기에서 제외된다. 철도 역사는 아니다 하는 말은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그 뜻이죠.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화재 시설인데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데 여기서 전통사찰, 그 다음에 전통건조물, 전통사찰이나 전통건조물 이거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제외의 제외니까 받는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인데 여기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자, 그러면 동현시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목이 뭐예요? 힌트.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렇지. 좀 빨리빨리 안 나오시네 진짜. 뭐라고?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니까 도로죠. 도로로 본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간이 찬 거. 그럼 이것도 휴게소는 건축 적용을 받습니다. 알았죠? 받는다고요. 여기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니까 돈 받는 거. 톨게이트 돈 받는 거. 그거는 안 받고. 자, 그 다음에 간이 찬 거. 요거는 이동이 용이한 거야, 이동이 용이 안 한 거야. 이동이 용이해야지. 이동이 용이 안 하면 영구 건물이잖아. 이동이 용이 안 하면 받고, 이동이 용이한 거야.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이게 뭐야? 공작의 용도야. 무슨 정도? 공장 용도. 요거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을 받아. 무슨 법?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니까 건축부 적용을 안 받는다 이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문 조작실. 수문 조작실은 댐 수문 있잖아요. 그 뚜껑 지붕 있잖아. 그게 건축물이야. 근데 수문 조작실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건축부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지금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때 자전거 길을 만든다고 전국에 보를 다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 놨어요. 보도 그 강 한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그 구경 가면 뭐 전시도 해놔놓고 잘 해놨더라고. 그런데 벌써 뭐 관리가 안 되니까 왜 된지 벌써 화장실은 똥파리가 왔다 갔다 해가고 나 보이 참 좀 그렇더만 한마디로. 그러니까 뭘 해놔놓으면 다음 자기에서 그걸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거를 뭐 부수고 나 짜증나 한마디로. 자, 왜든 간에 수분 조작실. 오케이? 이런 거는 어느 법이야? 하천법에 적용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건축부 적용 안 받는 게 철문 곡간수. 시작?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적용 받는다. 여기는 건축 적용 받아요. 여기는 건축법에 뭐 한다?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거. 그러면 여기 또 뭐 군사시설 것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적용을 받아요. 아시겠어요? 군사시설이나 전통사, 전통건조물, 철도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여기에서 된다는 말이니까 결국은 건축부 적용을 받는다 그 뜻이야. 창선 씨 알았어요? 좋아요. 됐어요. 자, 그럼 철문 곡간수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지역이 있다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용도 그 지역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 자, 이게 보죠. 건축물인데 건축법의 일부가 적용이 일부가 배제가 되는 건축물이 돼. 자, 일부만 배제되는 거. 일부가 배제되는 게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게 도시지역이야.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동또는 의배구역이야.
그럼 이제 도시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읍의구역, 섬의 경우로서 인구가 500인 이상이죠. 자, 이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가 적용돼요. 이거는 건축법이 전부가 건축법 몽땅 적용되는 거예요. 건축법 전부가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 외에죠. 그럼 여기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읍의 구역 외에 이런 외의 지역이요. 이 지역이 아닌 지역이죠. 그럼 이 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자, 이 외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동 또는 읍도 아니고 섬의 경우 인구 500인도 없는 500인 미만이죠. 이런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일부는 적용이 안 돼요. 그 일부가 적용 안 되는 게 뒷장 넘어가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우리가 보는데 대도, 건건, 방대라고 돼 있어. 이거는 이제 적용을 안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한번 그냥 심심하니까 대도, 건건, 방대. 자, 페이지. 412페이지 제일 위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동그라미. 도로의 지정, 표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설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지구안의 건축 제한, 그리고 대지의 분할 제한. 그래서 이거를 머리 글자 따니까 뭐라고? 대도, 건건, 방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리 봐요. 이 설명할 때 잘 봐. 여기다가 이 산속에 산속, 여기다가 산속에 깊은 산속에 자 옹달샘이 있는 그 지역에다가 요렇게 토담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마을 어귀에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집은, 이 주택은 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어떤 경우든 간에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돼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하는 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럼 여기 있으니까 접할 이유가 없죠. 이거 적용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지정과 표지 변경. 그 다음에 건축선, 건축선에 대한 건축 제한. 그리고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을 위한 거니까 주요 구조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나 불에 잘 견디는 구조의 건축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초가집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규정. 자,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이 바로 여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동도 읍도 아니야. 그리고 섬의 경우는 이런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 6가지 대도, 건건, 방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표지 변경, 건축선 제한, 건축설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지구, 대지 분할 제한 이런 6가지 기준을 뭐하지 않는다. 배제가 된다. 그래서 일부는 배제가 되고 일부는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의 구성입니다. 우리 건축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건축물은 일단 고층이 있고, 자, 고층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고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준초고층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고층은 얼마냐?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이 고층이에요. 그러면 초고층은 뭐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입니다. 그럼 50층이거나 200m니까 이거는 동시 요건이 아니고 개별 요건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 자, 층수가 30층이야. 높이는 100m야. 무슨 건물이지? 고층이죠. 그러면 층수가 51층이고 높이는 150m야. 초고층이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이리 봐요. 그 뭐 책 보고 줄 게 뭐 있잖아. 35층은 뭐예요? 35층은? 예? 35층은 뭐냐? 초고층? 준초고층? 맞아요? 예. 그럼 120. 예? 그거랑 똑같은 말인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다시.
35층은 준초고층이고 125m는 고층이라 하면 그렇지 준초고층 맞죠. 자 여기 이렇게 봐요. 요 사이에 있으면 요 사이에 초고층과 고층의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뭐라? 준초고층이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40층은 뭘까요? 중이죠. 그 왜 그럴까요? 아니 선생님 30층 이상 120m 이상은 고층이라 했잖아. 그래놓고 왜 준초고층이라 하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준초고층은 고층이지. 아 고층이야 고층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35층은 고층이면서 초고층이 아닌 거니까 준초고층이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무조건 뭐다? 준초고층.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줄 쳤나요? 자, 한옥, 부속 건물 이런 거를 한번 읽어주시고 오른쪽에 리얼로 갔어. 자,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무슨 건축물? 자,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문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뭐라고? 다중이용 건축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두 가지. 자, 바닥면적 합계.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이것이 바로 뭐다? 다중이용 건물이다. 그리고 이거와 관계없이 층수가 몇 층 이상? 그 밑에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이 용도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뭐다? 다중이용 건축물. 그럼 이 용도가 뭐냐? 그 용도를 보니까 이렇게 나 용도는 자, 내 친구 중에 60이 넘은 친구가 아직도 생활이 지금 제대로 안 잡힌 놈이 있어요. 문파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문파이라는 놈이 아직도 이하고 앉아서 종종 집에 안 가고 이 떠돌이 생활하는 내 친구 문파니까 종종 이용하는 여관이래. 에? 뭔 말이야 이거? 문파니까 종종 이용하는 여관이래. 자, 문화집회야. 무슨 집회? 그 다음에 판매시설. 여러분 문화집회는 뭐예요? 선미씨 문화집회가 뭐예요? 아, 참, 하는 게 이제 문화집회지 뭐야. 소프라노 하는 거 아니야? 문화예술집단. 한 번도 안 가봤나? 두리공원에 있잖아, 두리공원에. 그죠? 그 문화집회. 그리고 뭐야? 판매. 골라 백화점이야, 백화점. 사람 바글바글 하죠. 맞죠? 그 다음에 종교시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이럴 주님마다 어떻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종교시설. 또 그리고 종합병원. 무슨 놈의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종합병원. 바글바글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객시설이 여객시설. 그 여객시설이 뭐냐?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이잖아. 고향 찾는 사람 많아요. 왔다 갔다. 자, 그 다음에 관광 숙박. 오케이? 그럼 이러한 시설은 아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뭐다? 아, 다중이용 시설이구나. 그리고 용도가 이런데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야? 5,000 이상이다. 5,000제곱미터는 평수로 몇 평이에요? 3호시요. 3 곱하면 된다니까. 3호시요 얼마? 1,500평. 그죠? 3호시요. 이렇게 하면 돼. 그 정도 되는 거는 뭐야?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자, 그 다음에 16층 이상이면 이 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다중이용.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못한 다중성이 좀 떨어지는 걸 준다중이용 건축물. 무슨 건축물? 그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얼마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여기에 12가지의 용도가 있어. 그 12가지 용도가 이 6가지 다 들어가고 6가지 들어가고 플러스 6가지가 더 추가된 거니까 12가지지.
맞죠? 그러면 6가지가 아까 문판이가 종종 이용하는 여관 플러스에다가 6번 교육연구시설. 무슨 연구? 교육연구. 7번 노유자. 8번 운동. 그리고 10번 위락. 11번 관광회계. 12번 장례식장. 맞잖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걸 외우려고 또 신경 쓰는 사람에서 아이고 참 무식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외우지 말라니까. 그냥 생각만. 그러니까 운동시설. 사람들 많지. 위락시설. 아이고 선비씨 위락시설이 어디예요? 요즘도 가세요? 이거 하러 한번 가잖아. 이거 하러. 가요, 안 가요? 가실 분 같은데. 아직도 가실 것 같아. 철수 형님은, 철수 반장님은 가세요, 안 가세요? 구경하러 가요? 구경 자체를 안 해요? 물 흐려요? 물이 흐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위락시설. 춤추는 데잖아, 이거. 많죠? 술 먹는 데. 사람들 많아. 관광객에 장례식장. 그렇죠? 죽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춘다족이다. 자, 그 다음, 특수구조 건물. 무슨 건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여기 봐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툭 튀어나온 게 이게 3m 이상 돌출된 건물이다. 그럼 이건 특수한 건물이죠. 이거 아마 무너지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경관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경관이라 합니다. 경관. 이 경관이 20m 이상. 그럼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물이야. 그렇죠? 그리고 특수한 설계나 시공 공법이 필요한 건물로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그러한 구조로 된 건물,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특수구조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진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첫 시간 공부한 거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그렇게 즐기면서 공부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쉽시다.